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희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기본이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OT를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요. 강의 계획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OT는 좀 이제 막 입문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1차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회보험법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런 수험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회보험법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어떤 법령인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막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하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1차, 2차, 3차 전반적인 시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공인노무사 시험은 3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PPT는 혹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PDF로는 전달을 드릴 거고요. 저희 3차 시험은 입차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2차 합격자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정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시험의 당락은 2차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합격 기준 한번 보시면요. 혹시 여기가 안 보이시면 아마 왼쪽이랑 이렇게 칠판이 있을 거라서 거기로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 기준은 사실 이제 평균 60점 이상, 꽈락 40점 없으면 합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1차는 이 표현 그대로 이 기준만 맞추면 합격하는 절대평가가 맞습니다. 네, 2차는요, 사실상 합격자 수 300명에 맞춰서 채점을 아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상대평가인데요.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30일에 합격자가 지금 한 540명 정도 돼요. 그럼 갑자기 왜 합격자가 늘어났냐? 지금 저희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합격률을,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합격률을 9%에서 한 10%대로 맞추려고 합격을 많이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걸 맞추려고 올해부터는 1차 난이도를 좀 올려서 1차 합격자 수를 이제 줄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상대평가이고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 2차 시험의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1차랑 같이 이제 병행을 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차만 하고 혹시 뭐 이 강의를 3월이나 4월 이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1차 그냥 열심히 안전하게 공부하시고 2차 넘어가시면 되죠. 근데 1, 2차를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노동법 과목이 겹칩니다. 이제 출제 포인트는 다른데요. 2차 준비하시면 거의 1차는 커버가 돼요. 그리고 경제학 원론이랑 노동경제학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경영학 개론이랑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 선택하시면은 이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공부하시면 메꿔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유독 사회보험법만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암기 과목이고 나중에 실무에서 도움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도움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2차 합격하고 실무할 때까지 가보시면은 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공부하기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학원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요. 아마 저희가 이제 1월에 1차 기본이론 개강을 한 거고 2차도 심화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 GS 연기에 배우셨던 거를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1차 강의가 있는 내내 2차 강의도 진행이 되고 1차 시험이 치러지는 5월에도
2차 강의가 여전히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차로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데 내가 1차를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될 거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때 기본 이론 들어오셨는데요.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선택을 하세요. 이게 겹쳐서 진행이 되니까 이때까지는 여유롭게 그래도 막 이제 시작하셨고 의욕 있게 하다가 3, 4월쯤 되면은 이 병행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올해는 안전하게 1차를 붙고 내년에 유예로 2차를 붙겠다라고 해서 3월부터 1차에만 올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2차가 핵심이고 사실 1차는 공부를 하면은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 하면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공부를 했을 때는 이건 붙는 시험이다 라고 해서 그냥 2차를 계속 하시다가요. 5월 돼서 2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두세 달을 1차 준비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1, 2주 준비하시는 건데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점수 열어보면은 1차 막 평균 90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득점 합격하면 좋은데 이거 너무 아깝죠. 그 해 2차 시험 합격률은 당연히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요건 아깝고 차라리 이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제일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이 두 번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첫 해에 준비를 하시니까 아마 이렇게 나는 1, 2주 안에 1차를 끝내겠다 이런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이제 1차를 이미 보셨던 헌동차 이상 되시는 분들은 1차 해봤고 지금 2차가 메인이니까 시간을 많이 안 두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노동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개론 이런 것들은 2차로 커버가 돼요. 2차 공부한 걸로. 근데 민법이랑 사회보험법은 2차 공부한 거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꽈락 40점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이제 불합격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기간은 언제냐? 저는 2, 3주 정도. 근데 이 2, 3주가요. 기본 이론 강의도 다 들으시고 문제도 풀고 마무리하는데 2, 3주가 아니라 이 2, 3주 만에 1차를 다 전 과목을 끝내시려면 적어도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들으시건 아니면 뭐 혼자서 좀 복습을 하시건 이 과목은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구나 요렇게 좀 이해하고 나중에 가서 막판 스퍼트 낼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2, 3주 만에 강의도 듣고 문제도 푸는 거는 좀 어렵죠. 그리고 할 수는 있어도 굳이 그렇게 저희가 리스크 높은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2, 3주 정도는 동차로 하시는 분들도 2차 스탑하고 1차만 올인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공부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전, 1차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저녁 시간, 딱 이 7시부터 10시까지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내내 1차 공부를 했고요. 1, 2차 같이 병행을 하다가 저도 한 2, 3주 전에 스탑하고 1차만 하루 종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준비하는 기간은 동차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뭐 민법이나 굵직굵직한 거는 좀 털어놓고 2, 3주 전에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차생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학업이나 직장과 병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커리큘럼대로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 기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점수 평균 60을 맞출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 점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과목의 비중을 실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막 내가 공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합격하겠다.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셔서 높은 점수로 합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차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공부하고 안전하게 합격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평균 70점 정도고요. 제가 2, 3주 전에 시작하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불안해하세요. 나중에 가시면 막 다른 유예생들 이런 분들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나는 1차 강의 듣고 문제 풀면은 그게 불안해서 그걸 못 넣으시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 2, 3주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엄청 이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 그때는 이제 스탑하고 1차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동차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맞추시냐면요. 노동법. 2차 하면은 1차 거의 메꿀 수 있어요. 그럼 노동법은 저희 노동법률 전문가죠. 노무사죠. 노동법은 당연히 고득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사법법, 경영학 개론 아니면은 경제학 원론 중에 선택을 하실 건데 이제 나머지 점수를 어떻게 맞추실지 보는 건데요. 경영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2차에서 메꿔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점수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민법이나 사보를 점수를 좀 낮춰서 잡으시는 거예요. 실제 제가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던 거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법학과여서 민법은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민법 점수를 올려서 잡고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낮춰서 평균을 맞출 수도 있겠죠. 지금 좀 올려서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 정도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이제 몇 개 틀리고 모르는 거 나오면 평균 70 나오는 거죠. 진짜 딱 70에 맞춰서 하시면 평균 막 60대에 가까워지게 합격하면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가이드는 사보는 무난하게 한 70점. 왜냐면 이제 사보를 60점으로 하면은 다른 과목에 저희가 좀 점수가 낮으면 나눠주면 또 좋은데 너무 낮게 잡으면 못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 70점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셔도 많이 못 보고 하면은 이제 60점대 떨어지기 때문에 70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보를 어떻게 70점 맞을 거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기출 현황 보시면은 저희 시험 과목은 안에 세부적으로 총 6개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법령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이 3개 법령입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건강이랑 연금은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가끔 난이도 조절을 한다거나 이례적으로 출제가 되면은 요렇게.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한 3, 4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25문제 100점 했을 때 70점 맞추려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득점을 하시면은 70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가벼운 사회보험법으로 교재를 나갈 거라서 확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다른 책들 보시면은 이 건강이랑 연금은 페이지 수는 압도적인데 출제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해서 내가 2문제를 맞춰서 득점하겠다? 이거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0점을 맞을 때에는 주로 고용산재 징수는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이 사회보장기본법까지 해서 70점을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책에 건강이랑 연금 파트가 있는데요.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보실 내용만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로 이 부분은 맞추면은 좋다. 기출문제 풀어서 맞추면 좋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고용산재 징수에서 맞출 건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는 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적정 준비 기간. 도대체 1차를 얼마만큼 언제 시작해야 되냐? 근데 강의는 미리 들어놓고 2, 3주 전에 시작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가 공부 방법입니다. 이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실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객관식 시험인데 그냥 나중에 가서 기출문제 많이 풀면은 되지 않을까? 굳이 기본이론 강의를 들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본이론 강의를 당연히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문제풀이로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풀이에서 문제만 풀지 않거든요. 기본 이론을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출제 유형 보시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답형, 두 번째가 내용 열거형, 이건 제가 그냥 구분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세 번째가 선지형.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문답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물어보고 그대로 답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업급여, 구직급여 며칠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 구직급여 받는 표 그리셔서 거기서 찾아서 며칠인지 풀어내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이 표가 눈에 익을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 제대로 맞추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용 열거형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데요. 그럼 심의사항이 어떤 건지 알고 있으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냥 눈으로 이제 대충 문제 여러 번 풀어서 익숙해진 거로는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저희가 내용을 하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답은 2번이었는데 2번인 이유가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치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형은 이런 출제 포인트를 여러 번 익숙하게 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답형과 내용 열거형은 결국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냥 가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굳이 여러 번 풀어볼 필요가 없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이 문제를 맞추는 핵심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형 같은 것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문제를 내는구나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도요.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 때는 최대한 전체 체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 시험에 출제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 풀어보지 않아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서 그냥 바로 풀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때 가서 이 기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복습하시면서 기출문제 분석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가벼운 사회보험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문제풀이 때는 작년 7월 교재인 에센스 사회보험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오셨건 지금 들어오셨건 교재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가벼운 사회보험법이랑 에센스 사회보험법인데요. 그러면 내용이 많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1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 가벼운 사회보험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에센스 사회보험법은 문제풀이용으로 제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호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도 질문을 주셔서 작년 7월에 강의 들었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작년까지는 5분 사보라고 해서 정리 프린트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가벼운 사회보험법 교재를 집필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까지 끝까지 보실 책은 지금 보시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드리는 프린트나 문제 풀어보신 것 중에 필요한 거 있다라고 하시면은 당권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풀이 끝나고 파이널 특강 그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들으시니까 이제 나머지 문풀이랑 파이널까지 다 들어야 되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마다 어떤 과목을 듣는 게 필요한지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다 들어보시면 이 과목은 내가 좀 혼자서 문제 풀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굳이 이제 그 과목을 문제풀이 들으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과목은 민법은 좀 어렵고 내가 약해 라고 하시면 문제풀이 듣는 거고 파이널도 다 들으시기보다는 좀 취약한 과목 위주로 시간 되실 때 빠르게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저희 나눠드렸던 강의 계획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은 강의 목표는 효율적 합격입니다. 이제 효율적 합격이라고 표기를 한 이유는 사회보험법 재교재 보고는 90점 맞을 수는 없어요. 네,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진 내용에서 출제가 되면은 이제 찍어서 맞추지 않는 한 다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70점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은 강의 특징이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회보험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사회보험법 과목의 특성이나 체계가 전혀 잡히지 않은 채 그냥 시험 전에 급하게 외우려고 하시니까 더 안 들어오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전체적인 체계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번 듣는 것만으로 내용이 습득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은 굳이 내가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넣어지는 게 있는데 강의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이제 추구한다라는 거고 가운데 당구장 표시로 쪽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쪽지 시험 문제 드릴 건데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7시 강의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강의 들은 거 복습하시면 풀 수 있는 정도라서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기억할 때 빠르게 그 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활용 방법.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재학 중이신 분도 있지만 시험 공부할 때요. 한 번도 안 봤던 내용이랑 그래도 몇 번 봤던 내용이랑은 벼락치기 할 때 그 외우는 속도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벼락치기 하려면은 아예 그냥 뒤죽박죽 되니까 지금 이 강의를 활용하시는 정도는요.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정리하고 반복하실 때 아까 제가 2, 3주 정도 전에 준비하면 좋다라고 했죠. 그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조급하게 절대 안 까먹어야지 하고 막 모든 내용을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쪽지 시험 한번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나 시험 전에 준비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회보험법 강의하지만 1차 합격하시려면 다른 것도 잘하셔야 되죠. 민법은 좀 미리 봐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법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이 노무사 시험을 통해서 처음 민법을 접하게 됐었는데 처음 민법 접하면 좀 어렵고 양도 많거든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도 미리 들어 놓으시고 내용도 좀 미리미리 봐두셔야지 나중에 문제풀이 하거나 하실 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보는 처음 접하셔도 나중에 가서 막판 스퍼트 내는데 지장은 없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수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살려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마 여러분들 전업으로 하시게 되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합격하는지 이거 진짜 궁금해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저희도 전문 자격사 그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화장실 가시거나 식사하거나 이거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전업으로 했을 때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실제 저도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공부는 9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은 아니죠.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죠. 수험생 치고. 제가 공부했을 당시는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라서 저는 신림으로 이제 통학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8시에 집에서 나와도 9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오전에 졸리지 않고 그래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9시 반이어서 그때 시작을 했던 거고, 당연히 이제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죠. 혹시 이제 저희 수험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인이 좀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하면은 지장은 없는데,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은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끼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리 좀 패턴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판례 같은 것들 복기해서 쓰실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시작하는 시간이 맞춰서 좀 미리 일어나서 시작을 하시면 좋고요. 저는 밥 먹고 나서 한 2시까지는 노동법 2차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1차 아니에요. 다 2차예요. 그럼 1차 공부 언제 하죠? 1차는 지금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한 달 전에 하루에 3시간씩 한 다음에 2, 3주 전에 민법만 미리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차생 중에 이제 학업이나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7, 8시까지 뭐 학교에 있으시거나 회사 생활 하실 거기 때문에 집에 오셔서 한두 시간씩 복습하시면 되겠죠. 그분들은. 노동법을 이렇게 오래 했던 거는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법이 한 과목이 아니라 사실 2과목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길게 공부를 했었고 나머지 시간에 인사노무관리 오후에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하루에 4과목씩 했던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입니다. 하루 4과목 하실지 하루 2과목 하실지. 그러니까 4과목 너무 많아서 정신없고 내가 뭐 공부했는지도 모를 것 같다라고 하시면 2과목씩 돌리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2과목 하는 게 좀 루즈해지겠다라고 하시면 4과목 하는데 하루 한 과목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맞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하루 10시간 동안 그 과목만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2개 중에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투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2차도 많이 남고 1차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내가 밥 먹는 시간까지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식사하시는 시간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신림까지 통학이 3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아니면 학교 다니시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 뭐 신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식사하고 잠깐 앉아서 핸드폰 보는 거 대신 공부하는 내용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를 한 거를 다 못했다. 그리고 그런 날이 계속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내가 오늘 공부한 거를 일찍 끝내고 너무 만족스럽다? 그럼 공부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헉헉될 정도로 양을 잡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못했다라고 하시면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못한 부분만 빠르게 읽고 자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다 한다고 새벽까지 하면은 또 패턴이 깨지니까 다 못했던 부분만 빠르게 읽고 잠으시는 거. 좀 그렇게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작하셨는데 전업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올해 2차 합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합격하면 좋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 2차 올해 합격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성향상 너무 압박받으면 오히려 잘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여유롭게 하는 게 본인한테 맞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2차 모의고사 보고 같이 답안지 쓸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올해 1차를 준비하시는 거에 메리트가 내년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하자. 같이 이제 맥락이 있는 말인데 1차나 2차 절대로 그 수험서나 강사님들이 활용하시는 교재 외에 막 공책에 담거나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저는 공부 방법을 잘 몰랐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강사님들 교재를 막 공책에 그 대학생 때 공부하던 것처럼 필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 수업 때 활용하시는 교재에다가 필요한 내용은 다 담거나 하시는 겁니다. 그거 이제 적으실 시간에 그냥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많이 공부하자. 제가 1년 8개월 공부했었는데 그 불합격을 어쨌든 한 번 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불합격의 요인을. 그랬을 때 제가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1년 차 때는 공부하고 뭐 10시, 11시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핸드폰 했어요.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불합격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이제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차 때부터는 공부하고 시간이 남는다? 남지도 않았지만 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공부를 하는 쪽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막 눈 떠 있는 시간 모든 시간 공부하겠다 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공부하는 패턴이나 습관 같은 거 잡아 나가시고 그게 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뭔가 공부하지 못하는 새 나가는 자투리 시간을 점점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스톱워치를 공부 시간 재시는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분 있고 안 맞는 분 있는데요. 하실 거면은 활용하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 스톱워치 활용하면은 내가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은 빼고 하루에 순수하게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나중에는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스톱워치 누르고 책상에 앉는 순간 뭔가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활용하실 거다라고 하면 적극 추천드리고요. 백지복습인데 이거는 2차 과목만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차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차는 지금부터 뭔가 막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을 백지에 써본다. 하지 마세요. 2차만 그날 하루 종일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 내 머릿속에 남은 게 뭔지 백지에 키워드로 써가면서 좀 복습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오늘 6시간, 8시간 앉아서 몇백 페이지 봤는데 설명하라 그러면은 뭘 봤는지 설명을 못해. 요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만약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셨던 내용은 백지에 쓸 수 있도록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저희 2차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이렇게 1차 공부하듯이 눈에 바른다라고 하죠. 눈으로 익숙해져서 손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손으로 쓰실 수 있는 연습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차생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1차만 하는 분들도 왠지 내가 지금 2차 한 과목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학업이나 직장 이런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병행을 안 하시는 거면은 그냥 1차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1차 합격하신 다음에 2차 준비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압박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필기 방법 이런 건데 여러분들 책 정리하실 때 나중에 1차든 2차든 형광펜을 정하셔서요. 어차피 책 그냥 필기 안 하시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직접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하기 위해서는 형광펜 색깔을 정하셔서 앞으로 나는 모든 과목의 로마자 대목차는 주황색, 숫자 중목차는 뭐 연두색, 그 다음에 양괄호는 노란색, 그리고 내가 본문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표기하겠다. 이렇게 좀 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다 모든 책에 표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책에도 다 이렇게 표기가 됐겠죠. 1차 수험서에도.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제 2, 3주 막판 스퍼트 낼 때 진짜 안 헤어지는 내용은 뭐 보라색. 내가 이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틀린다. 그럼 초록색, 다른 색으로 표기해서 그것만 시험장 가기 전에 빠르게 보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나중에는 지금은 책에 있는 내용이 한눈에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이거 그냥 넘기시면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형광펜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한 3가지 정도 색깔 하셔서 정하셔가지고 밑줄 미리 쳐두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좀 두루두루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2차 메인인데 만약에 동차로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2, 3주 전에 준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저희 목표는 70점이다. 만약에 이제 90점이 목표다라고 하시면은 제 강의를 들어서는 맞지 못합니다. 90점은 안 되고 70점 목표로 하시고 저희 그 주로 보셔야 될 과목은 고용산재, 징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맞출 거고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과목에서 고득점에서 평균 맞춰서 합격할 건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볼 사회보험법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보험법이죠. 저희 과목 이름이. 그러면 결국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책에 없는데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시험에 나오거나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인데요.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 빈곤, 실업, 질병, 노령장애 이런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한두 개씩은 가입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사보험 있죠.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암보험, 실비보험.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안전할 때 뭔가 보험료를 불입해서 나중에 실제 이러한 위험이 닥치면 그때 혜택으로 받는 게 보험이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보험료를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납입을 하고 그런 위험이 나한테 닥치면은 그 혜택을 내가 받게 되는 게 보험의 방식인데요. 그럼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지금 보셨던 이 빈곤, 실업, 질병, 노령, 장애 이런 것들을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리스크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실업이 국가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해결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옛날에는 빈곤, 그냥 개인이 신분이 낮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거
그리고 노령. 사람이 이제 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이걸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옛날에는 이제 마을을 이뤄서 살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옆집 누가 아프대 라고 하면은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약재도 갖다 주고 누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일을 못 하고 있대. 같이 가서 그 집에 있는 논도 좀 매주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5가지 사회적 위험들이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해결을 하는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거를 사회적 위험으로 봤냐? 산업혁명 시기 이후부터요. 갑자기 산업혁명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배경으로 들어두시는 겁니다. 산업혁명 때는 도시로 노동자들이 다 모이죠. 방직 공장 이런 데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한 품구, 막 이렇게 작은 한 품구만 있는 곳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값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일해도 늘 가난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품구가 좁은데 방직 공장에서 오래 일하면은 막 폐병 걸리고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만약에 폐병 걸려서 막 아프면은 그 사람이 병 옮길 텐데 사업주가 그냥 둘까요? 자르겠죠. 실업. 그러니까 도시의 노동자가 이 산업혁명 시기에 몰리면서 빈곤, 질병, 실업이 더 이상 이 공동체의 상부상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럽의 정치 그 세력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해야 될 위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같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보험의 방식으로 이거를 좀 대비하자라고 해서 입법된 게 사회보험법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빈곤, 실업, 질병, 노령장애 이런 사회적 위험을 미리 안전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그 위험이 닥치면 해결하는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사회적 위험으로 봤던 거는 산업혁명 시기 이후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회보험이 일반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시는데요. 사보험. 만약에 저는 보험이라는 게 뭔가 사기 같고 가입하는 게 싫어요. 뭐 암보험이든 실비든. 저 가입 안 할 수 있죠. 보험 한 개도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온전히 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보험은요? 사회보험은 이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됩니다. 라고 법마다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면요. 의무,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간혹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카페예요, 카페. 근데 알바생을 쓰고 있고요. 알바생 3명 쓰고 있고 이분들 한 주에 뭐 한 30시간씩 일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알바생이랑 사장님이랑 우리 서로 보험료 떼고 어차피 나는 너 자르지 않을 건데 네가 네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까 우리 4대 보험 하지 말고 그냥 3.3% 떼자라고 서로 약속하고 좋다라고 했어요. 가입 안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저희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이분들 고용보험법 가입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에 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아무리 합의해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보험의 또 특징은요. 이제 뭐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은 보통 제 가족이나 제 지인으로 설정을 해놓지 전혀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관자가 그 혜택을 받게 될 텐데요. 사회보험에서는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혈연, 지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이런 거는 제가 어떤 혜택을 받기 원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죠. 나중에 보장 많이 받고 싶으면 보험료 많이 내면 돼요. 근데 사회보험, 혹시 여러분들 그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저도 못 받아봤는데 대표적으로 고용보험 예를 들면은 고용보험의 주된 혜택이 실업급여죠. 그러면은 실업급여는 제가 나중에 가서 실업급여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보험료 미리 많이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월급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나중에 받는 혜택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법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받게 되는 게 어떤 암이나 실비 이런 위험에 대비할 거니까 그 약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고요. 만기 되면은 환급해서 다 받을 수 있죠. 제가 여태까지 불입했던 거. 근데 4대 보험은요. 법령에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업을 했다거나 질병, 병에 걸렸다거나 다쳤다거나 해야 되는데 특징은 만기가 됐다라고 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회사 다녀서 고용보험 20년 내내 열심히 납부했는데 자진퇴사,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열심히 내고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못 받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낸 거는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뭔가 빈곤, 질병, 실업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법령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나머지 2개. 그럼 그 법령에는 이 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이 뭔지를 정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은 우리 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위험은 실업이야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이제 보험급여겠죠.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떠한 혜택을 줄 건지를 정하고 있고 가입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가입시켜 줄 건지 주로 이 3가지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작동 원리에 근거해서 시험에 출제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사회적 위험으로 볼 건지가 정의나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보험급여. 그리고 보험 가입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가 법의 적용 범위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법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노무사 시험 1차에 그러면은 사회보험법을 왜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림이 이제 사람이 하나가 빠졌는데 왜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근로관계라는 거는 근로자는 사업주,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알바 이런 걸 해보셨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실제 회사에서 받기로 한 금액에서 진짜로 지급받는 실지급액은 소득세나 이런 4대 보험료가 공제되고 받게 되거든요. 이 근로관계와 관련되는 4대 보험 업무. 이거를 법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자격사가 이제 세무사랑 노무사죠. 자격사가.
그래서 저희 업무 영역 중에 주된 업무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과목으로 두고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곳들에서는 아예 그 노무사가 사회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격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개인데 우리 그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과목으로 두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이제 OT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에서 보실 내용은 그럼 주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법에서 얘기하려는 사회적 위험은 이런 거야. 이 법은 이런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보장을 할 거야. 그리고 이 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돈을 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적용 범위를 주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잠깐 10분 쉬셨다가 저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